야, 새끼야. 어제 내가 한 짓 생각하면 열불이 터진다니까. 술자리에서 들린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에서 심리학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그것은 싸움의 전조이자 관계 파탄의 서막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욕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몇 분 뒤엔 웃으며 소주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화심리학을 공부했고 몇 해 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의 정서 표현 방식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욕설은 엄격하게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감정의 폭발이 오히려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그건 분노의 표출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게 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욕은, 화는 단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감정 표현, 특히 화와 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인의 놀라운 문화적 심층을 발견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한국인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말투는 정겨웠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때 처음 들었고 곧 그 뜻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따뜻한 연결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언행이 일상입니다. 어떤 관계든 일정한 거리감과 예절이 유지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그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구소 회의 도중 한 동료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는 한국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동료 사이에서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제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더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겉과 속이 같다는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감정 표현 방식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관계를 지켜간다면 한국에서는 감정을 드러내고 부딪힘으로써 진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표리부동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가 진심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 표현이 더 솔직해졌고 때로는 거칠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저의 작은 감정 표현 하나에도 그들은 반응했고 조금씩 저를 자기 사람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속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저 역시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규칙과 논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해결하고 개인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합리성을 앞세우는 사회. 그것이 제가 자라온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이곳은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법보다 먼저였습니다. 정, 예의, 체면,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덕이란 단어는 이 사회에서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의 기준이자 공동체가 유지되는 핵심 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갈등 상황에서 웬만하면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고소하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더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따졌습니다. 마치 법정이 아닌
도덕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독일에서는 그 실수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지고 문서화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처음엔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논리보다는 관계가 우선이고 규칙보다는 정서가 앞서는 방식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저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강력한 응집력과 공동체 의식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식으로 사과와 함께 지연 사유를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들은 제 잘잘못보다 제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미안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으로서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더 중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의 공동체 문화가 힘이나 법이 아니라 도덕적 신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공동체는 단순히 외면의 질서가 아닌 내면의 마음에서 비롯된 질서였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 한국에서의 생활 중 제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은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골목을 걷던 어느 날, 한 노점에서 국수를 파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이놈아!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국수나 한 그릇 처먹고 가!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표정은 엄청나게 따뜻했고 주름진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놈아 딱 봐도 너 피곤한 얼굴이구만. 이거나 먹고 힘 좀 내라! 국수는 따뜻했고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욕 속에 담긴 정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욕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니. 이건 제가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욕쟁이 할머니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그들만의 언어와 정서 속에서 한국인의 소통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친 말투 속에 정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놈아, 오늘 또 왔냐? 딴 데서 바람 피우다 왔지? 라고 하며 장난을 치고 때로는 이것도 공짜로 넣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이 자식아라고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을 하면서도 손에는 귤 한 개, 사탕 하나를 쥐어주는 모습은 마치 엄마 같았습니다. 욕은 말 그대로 정의 방언이었습니다. 이렇듯 욕은 때로는 감정의 배출구이자 친근감의 표현이며 나아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분노나 불쾌감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정서가 녹아 있었습니다. 말이 험해도 행동은 따뜻하고 욕설 속에 농담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 풍경은 제가 한국인의 감정 문화와 인간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욕은 결코 관계를 끊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심을 주고받는 아주 한국적인 방식의 소통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욕설이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독일에서는 욕은 명백한 모욕이고 관계를 단절하는 무례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언어 사용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 표현과 인간관계의 방식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 유지의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생긴다고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실제로 화병이라는 말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감정을 억눌러 생기는 심리적, 신체적 질환이라는 개념은 서양 정신의학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감정 표현은 단순한 해소가 아닌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욕은 그 감정을 가장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욕이 무례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 안에 담긴 감정, 억울함, 분노, 슬픔, 심지어는 애정까지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욕설이 오히려 진심을 전하는 언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 표현이
한국 사회의 소통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욕은 단지 감정의 배출구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농담처럼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선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지만 상대와의 관계, 감정의 흐름, 맥락에 따라 욕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욕은 지역마다 특징이 뚜렷했고 억양과 단어 선택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경상도의 욕은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가 특징이고 전라도의 욕은 리듬감 있고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욕이라는 표현조차도 문화적 유산처럼 세대를 이어 전해져 온 것이었고 때로는 해학과 풍자, 심지어는 예술로까지 승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연인 탈춤이나 마당놀이에서도 양반이나 권력을 풍자하며 욕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웃기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상하를 잠시 허물며 평등을 느끼게 하는 집단적 해방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인들에게 화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회자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쌓여 신체 증상으로까지 발전하는 이 질환은 서구의학에서는 보기 드문 개념입니다.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 화병이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분명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속으로 사귀며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그 속엔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논리적으로 토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감정 표현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그 대신 상대의 눈치를 보고 정서적 맥락 속에서 우회적으로 갈등을 조율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때로는 감정을 쌓이게 만들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좋은 사람 되기 강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 그것이 때로는 이 사회에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어디선가 반드시 표출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과 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욕설이나 격한 감정 표현은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는 억제된 감정을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폭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은 일종의 정서적 해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격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인 폭발이 오히려 관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털어놓고 난 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순간에도 그 감정은 철저히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갈등 해결 방식은 서구에서 말하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조율하고 상황을 읽으며 정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화병이라는 고유한 병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감정의 표현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조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수많은 문화적 충격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인간 중심성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어떤 규칙이든 결국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자라며 저는 정확성, 원칙, 규범이라는 잣대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를 처음 실감한 건 한 고속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표를 바꾸러 갔는데 독일 같았으면 이미 문을 닫고 출발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사님은 제 상황을 들은 뒤 얼른 뛰어가서 바꿔오세요. 기다려줄게요라고 하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승객들 역시 짜증을 내기는커녕 다행이에요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규칙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문화는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종교가 개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다른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큰 결정이며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교를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이나 연애에서도 종교가 다르면 상대방을 위해 개종을 고려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융통성과 실용성은 인간 중심적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인의 권력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 철학이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수많은 봉기와 민중의 저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단지 불의한 권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일본처럼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규범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 아래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든 사회든 한국인들은 권력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그것이 결여되었을 때는 거리로 나서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체제를 믿고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체제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정직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 철학,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욕 문화 역시 이 인간 중심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의 배출이자 때로는 위선을 지적하고 권력을 조롱하며 인간 본연의 감정을 되살리는 저항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탈춤 속에서, 판소리 속에서 민중은 기득권을 향해 욕을 퍼부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곳은 겉보기에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사회는 규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제도보다 도덕으로, 형식보다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이 가장 인간적인 나라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연구와 관찰의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낡은 기준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드러내고 규칙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형식보다 진심을 더 중시하는 삶. 그것이 제가 만난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이 결코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때로는 거친 욕설조차도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욕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비속어나 폭력의 언어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자 억압된 감정의 안전한 해소이며 때로는 사회를 향한 비판과 풍자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이 나라의 철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사람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사람을 위한 문화가 있었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단지 이국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시 되새겨야 할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